네, 올라프가 이렇게 녹아내리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날 때 어, 중력에 의해서 유동장, 속도장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즉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물이라는 물질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물질 전달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은 엄밀하게 구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기 말에 물질 전달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어쨌든 이처럼 네, 겨울왕국과 같은 영화 속에서도 이동현상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동현상은 어디에나 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everywhere예요. 또 이 어디에나 있는 이동현상에 대한 또 좀 더 딱딱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쨌든 화공학자인데 화학공학 제품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어쨌든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은 뭐 우리 손 닿는 모든 곳에 다 존재하는데, 그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일 빠르게 많이 뭔가를 찍어내는 방식이 이 압출이라는 멜트 익스트루전 프로세스라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료가 되는 고분자의 어떤 구슬들, 이 펠렛들을 이 피드에다가 막 넣어요. 콸콸콸 부어 넣으면은 이 압출기 탱크 안에 이 압축이 관 안에 이 스크류가 한 개 혹은 두 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스크류가 빙빙 돌아요.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가열을 해줍니다. 가열을 해주면서 빙빙 돌면 이게 앞쪽으로 쭉쭉쭉 밀려나요. 즉, 이 과정에서는 물질이 열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개를 넣었을 경우에는 서로 섞여야 되니까 물질 전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결국은 이 스크류에 의해서 밀려서 나가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이 모멘텀의 전달이 역시 같이 일어납니다. 또 빠져나간 다음에, 이 압출된 다음에도 이 녹았던 고분자를 다시 식히는 열 전달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런 식힌 제품을 뭐 잘라낸다거나 하는 후처리 공정이 이제 이어지겠죠. 여기는 최종적인 물건 생산이랑 관련된 부분이죠. 어쨌든 이처럼 화학적인 공정에서도 이동현상은 무조건 일어난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배터리 산업, 차량용 배터리, 뭐 핸드폰 배터리, 이런 것들이 역시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 까만 게 이 배터리 액을 얇게 바른 거예요. 이 주황색인 게 구리 기판이고요. 그래서 이 롤러에서 구리 기판이 쭉쭉 움직이는데, 근데 이 탱크 안에 있는 이 배터리 그 화합물이, 그러니까 그, 그 현타객이 발려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현타객은 그 뭐 음극, 양극 활물질, 이런 배터리 를 구성하는 어떤 콜로이드 입자들이나 바인더와 같은 고분자, 그리고 용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먼저 섞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섞는 과정에서 모멘텀과 매스 트랜스퍼가 일어날 거고, 바르는 과정에서도 역시 이 모멘텀 트랜스퍼가 일어나겠죠. 그 바른 게 지나가면서 말라야 돼요. 용매가 증발하는 과정이 있어요. 증발열이 필요할 거고, 또 증발에 의한 물질 전달이 역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배터리 공정에서도 이동현상은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뽑아져 나온 이 기판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붙여서 쌓으면 여러분이 쓰는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 그림은 뭐 BMW 홈페이지에서 본 거라 이거 차량용 배터리일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동현상은 어디에나 있다. 이게 제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로 이 아날로거스라는 단어가 뭐 유사한, 뭐 상동, 이런 유사성을 나타내는 어떤 형용사인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미세미세 어플에서 공기가 좋대요. 바깥에 지금 오늘처럼 날씨가 좋대요. 또 오늘처럼 바깥이 추워요. 근데 집안이 좀 공기가 꿉꿉한 거죠. 먼지도 좀 많고 좀
뭔가 환기를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지금.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방 안에 뭐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죠. 동시에 추운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서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즉, 온도와 먼지 농도가 떨어질 건데, 과연 이 두 변수가, 온도와 먼지 농도라는 두 변수가 아예 아무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변화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방이 추워진 만큼 공기가 깨끗해졌겠죠. 그 둘 사이엔 어떤 상당히 유사한 관계가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현상에서 열 전달, 물질 전달, 또 운동량 전달은 서로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일어난다. 이게 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뭐 이해하시죠? 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또 다음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커플드, 함께 일어난다.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부분이에요. 뭔가 이해해야 될 게 세 개나 되는데 열, 운동량, 물질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그놈들이 혼자서만 딱딱 뭐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물을 끓이면 열만 전달했을 뿐인데 증발하거나 막 대류가 생기면서 운동량이 생겨요. 네. 그리고 반대로 뭐 손을 비비거나 뭐 이 손은 뭐 고체라고 볼 수 있지만 손 사이에 뭐 땀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손을 막 비비면은 열이 나요. 즉 운동량을 가했더니 그게 열로 변환되기도 하고 또 이 세 번째 이 애니메이션은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 일단 물인지 우유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에다가 물감을 조금씩 띄워 놓고 면봉 끝에는 비누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 비누가 발려져 있는 면봉을 이렇게 물감이 떨어져 있는 물 가운데다가 찍으면 요 가운데 부분에는 비누 분자가 많겠죠. 이 가의 가장자리에는 비누가 없을 거고요. 이럴 때 비누는 표면 장력을 변화시키니까 바깥은 표면 장력이 크고 안쪽은 표면 장력이 작아서 장력에 의해서 물이 바깥으로 빨려져 끌려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을 마란고니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계면 이동 현상인데 이건 이번 학기 중에 안 다룰 가능성도 커요. 어쨌든 아, 무슨 말이냐? 이 비누 분자의 농도가 운동량의 전달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비누가 물질이 많고 비누라는 물질이 많고 바깥쪽에는 비누가 없는 이런 물질의 어떤 물질 수지의 불균형이 운동량 전달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열, 운동량, 물질 이런 전달 현상은 다 엮여 있어서 뭐 하나만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게 어렵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해석할 여지가 생기긴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키워드예요. 네, 다음으로 두 개를 한꺼번에 묶었는데 이 매크로스코픽 컨티뉴어스, 이 거시적이고 연속적이다라는 어떤 키워드를 담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죠. 이제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거리게 담겨 있다고 해도 사실은 이걸 엄청나게 확대해 보면은 이 분자 알갱이들이 막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의 일부 공간을 따로 채취해서 그 공간의 밀도를 밀도를 재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너무 그 공간을 작게 잡아버리면 어떤 데는 물 분자가 많고 어떨 때는 없고 이래서 이 컨트롤 볼륨의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어떤 밀도라는 어떤 그 변수가 올바르게 정의되지가 않죠. 샘플링 방법에 따라서 혹은 시점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정 량 이상, 일정 크기 이상의 어떤 부피를 샘플링하게 되면 거의 항상 일정하게 밀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영역에서 우리는 이동 현상을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 거시적인 규모에서 물을 연속체로서 다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밀도가 정의되는 그런 아이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같이 나온 키워드고요. 또 이게 또 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이렇게 극혐하는 그림일 텐데, 이 중국 대륙에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림은 어쨌든 역겹지만 상황을 보면 이 미세먼지는 어쨌든 알갱이란 말이죠. 알갱이.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는 알갱이라서 공기를 또 확대해서 보면은 미세먼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개수로 카운팅을 하게 되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륙의 지구적인 규모에서 바라볼 때 색깔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연속 변수로도 다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물질의 크기, 그리고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그 규모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이 이동현상 과목에서는 연속적이고 거시적인 규모에서의 현상을 해석하겠다. 어,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뭐 관에서 유체가 흐른다 이런 걸 해석을 할 때 앞으로 다룰 규모는 최소 수백 마이크로미터 해서 최대 수 미터 단위가 되겠죠. 네. 수 미터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즉, 물 분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굳이 추적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서 현상을 해석하겠다. 그게 이동현상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다음으로는 이 constitutive, 구성적인 혹은 조성하는 뭐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이 아마도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번 학기 강의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할 단어니까 예, 좀 아셔야 돼요. 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체역학 시간에 배운 문제를 하나 이제 가져와 봤어요. 어떤 그 큰 반경의 관에서 작은 반경의 관으로 공기가 이동한다고 합시다. 공기가. 근데 우리가 양단의 압력을 재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기의 분자량을 알아요. 분자량을 알고 온도를 알고 또 왼쪽에서 우리가 이 어떤 공기를 밀어주고 있는 속도를 알아요. 또 큰 관의 면적을 알고 작은 관의 면적도 알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양단에 압력을 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작은 관을 빠져나가는 속도를 알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정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를 우리가 만났다고 합시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어, 이 시스템이 만족시켜야 하는 법칙을 떠올려서 이용해야 돼요. 그게 결국 뭐가 될 거냐? 이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데 들어오는 만큼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들어오는 질량만큼 질량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이게 V가 대문자 V로 돼 있을 텐데 제가 오타 냈어요. 여기서 소문자로 써놓고 밑에서 대문자로 쓰는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이제 이 그림에 대문자로 돼 있어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속도 곱하기 면적이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부피죠. 네,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부피에 밀도를 곱하면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질량이 될 텐데 즉 단위 시간당 큰 관으로 들어가는 질량이 단위 시간당 작은 관으로 빠져나가는 질량과 같다는 식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속도를 이제 나머지 다 이항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는 이 두 번째 빠져나가는 속도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는 양단의 밀도 차를 알아야 돼요. 밀도의 비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현상을 완벽하게 해석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밀도에 대한 것은 이 시스템을 지배하는 질량 보존과는 관계가 없어요. 뭐랑 관련이 있냐? 이 물질의 특성과 관련이 됩니다. 만약에 이 관을 통과하는 기체가 이상기체라고 한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라서 밀도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밀도는 부피분의 몰수 곱하기 분자량 질량이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에 의하면 밀도는 RT분의 PM이 돼요. 즉 P도 알고 M도 알고 T도 알고 R은 상수니까 밀도를 양단의 압력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 세상의 원리랑은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원리인 이 질량 보존이랑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 상태 방정식이 물질의 특성을 대변해 줘야만 네, 그게 이제 주어져야만 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이동 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어, 문제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프린시플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물질의 특성이 얹어져 있는가. 이때 이 물질의 특성을 대변하는 식을 크게 포괄해서 구성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구성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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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constitutive relation이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이동 현상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량 전달이나 물질 열 전달을 앞으로 배울 때 운동량 전달에서 다루는 프린시플, 세상의 원리는 F는 ma예요, 결국은. 뉴턴 제2법칙을 기반으로 할 겁니다. 이 뉴턴 제2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반 전달 방정식을 만들어낼 거예요. 일반적으로 항상 성립해야만 하는 방정식을 만들 건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물이면 물, 공기면 공기, 아니면 고분자 용액이면 용액 이런 어떤 물질의 특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구성 방정식을 같이 풀어줘야만 해석할 수가 있다. 열 및 물질 전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 및 물질 전달에서 사용하는 법칙은 기본적인 물질 수지예요. 들어오는 것에서 나가는 것을 빼고 생성되는 것을 더하면 그게 그곳에 쌓이는 양이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물질 수지로부터 역시나 일반 전달 방정식을 만들어낼 건데 역시 그걸로 다가 아니다. 거기에 이 온도면 온도, 농도면 농도에 대해서 이 플럭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성 방정식을 넣어줘야만 해석할 수가 있다. 단적인 예를 또 들어볼게요. 주석을 좀 지워야겠네. 지금 이 움짤에서 보이는 게 지금 컵에다가 물 혹은 뭐 다른 물을 담아 놓고 이 이 스터러를 넣고 이제 막 저어준 겁니다. 교반을 해준 거예요. 막 섞어주는데 돌려주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돌리면 돌릴수록 이 수면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원심력에 의해서 물이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죠. 근데 이 유체, 이 다른 유체, 이건 사실 고분자 용액인데 고분자를 녹인 물의 경우에는 바깥으로 밀려나질 않고 가운데로 모여서 이 회전축을 따라 올라와 버려요, 물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두 경우 모두 F는 MA라는 어떤 운동량 보존 방정식의 지배를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인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이동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성적인 어떤 관계식을 단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동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동현상이란 무엇인가? 지식인데 이 운동량과 에너지와 질량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운동량과 에너지와 질량, 물질이 공간상에 퍼져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지식이 이동현상이다. 근데 그 기반이 무엇이냐?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인 어떤 이 보존 방정식뿐만 아니라
물질의 특성을 대변하는 구성 방정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변수들의 변화를 해석하는 지식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템포를 늦출 테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채팅창이 뜨는군요. 네, 이거 여기다 놓고. 네. 그래서 이제 이동현상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 사실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나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건데, 특별히 화학공학 분야에서 왜 이동현상이 이 코어 교과목이고 학생들이 왜 들어야 하는가? 졸업하기 전에 적어도 유체랑 열및 물질 전달은 꼭 듣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이 뭐 이제 화공과를 졸업하고 다양한 세부 전공을 가지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뭐 그냥 회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앞으로 회사든 대학원이든 가서 뭘 하든 간에 뭐 그게 뭐 유기 고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석유화학 에너지 뭐 공장 돌리는 플랜트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환경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기기 이쪽이 또 많겠죠. 이쪽이나 이쪽이 많겠죠. 어쨌든 근데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은 결국 화공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파는 건 아니고 회사에서 팔겠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일단 제조업 국가고 제조업이 망하면 한국이 망하는데,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가치 창출을 하면서 돈도 벌고, 뭐 워라밸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은 이동현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이동현상은 주로 어느 경우에 중요해지냐면, 화학 반응이 완료돼서 물질을 일단 만든 다음에, 근데 완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이 물질을 가공해내는 과정에서 이동현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열하거나 섞거나 바르거나 말리거나 성형하거나 추출하거나 증착시키거나 분리하거나 뭉치게 하거나 뭐 뽑아내거나 밀어넣거나 하는 등 뭘 하든 간에 이 화학 물질이 완성이 되고 완제품이 만들어내기 전에 어, 이동현상적인 현상을 무조건 해석을 하게 된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잘 살기 전에는 이동현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어떤 물질을 확보하는 것이 일단은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니까. 그게 된 다음에는 이제 이동현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선진국형 산업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굳이 뭐 어느 회사를 홍보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지만, 여러분이 뭐 랩탑 사보신 분들 꽤 있을 거잖아요, 노트북. 근데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랩탑을 구매를 하면서 고민을 좀 했죠. 이게 뭐 스펙 같은 거, 뭐 코어가 뭔지, 뭐 CPU가 뭔지, 그래픽 카드가 뭐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보고 살 때 대기업 제품들이 있고 좀 그 중견 기업들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대기업은 좀 비싼 편이고 똑같은 스펙이어도 좀 비싼 편이고, 중소기업은 좀 싸요. 근데 스펙이 똑같으면 컴퓨터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사 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사실은 좀 작은 기업의 랩탑을 사서 지금 옆에 두고 있는데, 써보니까 다른 게 있죠. 가격의 차이도 이유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마감이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촉감, 겉보기 보이는 그 모양새, 그리고 어떤 소음이나 진동, 접합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뭐에서 나오냐? 기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공에서. 그러니까 그 감성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제품을 볼 때. 기능도 중요하지만 좀 더 내가 느끼기에 멋지고 팬시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원하는데, 이 이동현상적인 지식은 그런 어떤 어, 최소한의 만족되는 뭐 어떤 가치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지식이 되는 거죠. 아까 지금 패들렛에 뭔가 올라오다가 말았는데 제가 GIF 올린 것들이 수식을 가리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게 아마 이걸 겁니다. 이거 지금 네 5초 드릴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제품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할 때는 이 물질이 가공 중에서 물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린 다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현상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동현상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 개로는 여기까지고 어, 이제 이번 학기 내에 이동현상을 이제 들으시면서 만나게 될 수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맨 뒤에 나오는 예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풀고 넘어갈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열이나 물질이나 운동량의 전달을 다루게 될 텐데 그것들을 어떤 형태의 이론을 이용해서 다뤄야 하는가, 어떤 수학을 이용해서 다뤄야 하는가, 이게 먼저 정의가 돼야겠죠. 우리는 어떤 그 물리량들을 정의를 할 때 스칼라, 벡터, 텐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대부분 스칼라 벡터에 대해서는 다들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을 테니까 굳이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텐서가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 것이니 이 텐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걸 이제 이번 강의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란 무엇인가 하면 single element of a number field라고 하면 결국은 방향 없이 숫자로만 값으로만 표현되는 크기로만 표현되는 어떤 물리량의 필드, 공간상에 퍼진 그 숫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스칼라죠. 예를 들면 온도나 압력, 농도처럼 온도의 방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도의 높고 낮음이 공간상에 퍼져 있을 뿐이지 온도에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처럼 제일 쉬운 다루기 쉬운 그런 물리량들을 스칼라로 우리는 부를 수가 있고요. 벡터란 무엇인가 다들 아시다시피 스칼라랑은 다르게 방향을 가진 어떤 물리량이다. 예를 들면 속도는 그 빠르고 느리고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또 플럭스라고 하면은 뭐 물질의 이동, 뭐 물질의 플럭스 혹은 열의 히트 플럭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역시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어딜 향하고 있는가도 중요하다. 또 대표적인 벡터가 힘도 역시 크기 이외의 방향도 중요하고 압력의 구배, 압력의 차이가 난다고 할 때 그 차이도 그 차이의 절대값뿐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압력이 다른지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텐서가 뭐냐? 텐서는 보다 일반화된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사실은 벡터나 스칼라나 다 텐서입니다. 텐서가 사실은 모든 것인데 텐서는 방향이 여러 개인 녀석이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벡터는 방향이 하나였죠. 속도라고 하면은 뭐 화살표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물리량이죠. 텐서는 화살표가 두 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개. 네, 두 개의 화살표로 정의되는 그런 물리량이다. 이렇게 해서는 근데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또 여기 이 베이스라고 써놓은 이 부분은 그 기초가 아니라 기저 벡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을 모사하고자 할 때 이 x축, y축, z축 잡잖아요. 이 베이스 벡터, 이 기저 벡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텐서는 이 여러 개의 기저 벡터로 표현되는 물리량인데 예를 들어 뭐가 있냐? 일단은 앞으로 이번 학기 전반부 내내 다룰 스트레스가 텐서예요. 스트레스.
왜 그런지도 설명을 이따가 드릴게요. 또 이 벨로시티의 그레디언트. 지금 아까 압력은 스칼라였는데 압력의 차이는 공간적인 차이는 벡터였단 말이에요. 압력은 스칼라고 방향이 없고 값밖에 없는데 압력의 공간적인 차이는 방향이 있다. 어느 방향으로 압력이 높낮이가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압력이 높아지는지가 중요하니까. 그쵸? 근데 벨로시티 속도가 애초에 벡터였단 말이에요. 벡터의 차이라고 하면은 벡터가 아니겠죠. 스칼라의 차이가 벡터였으니까, 그러니까 기저가 없는 녀석이 그 차이를 표현하고자 할 때 기저가 하나 추가됐죠. 똑같이 기저가 있는 녀석을 또 공간적인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저가 한 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어떤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 또 얼만큼 다른지를 표현하려면 여러 개의 기저가 필요하다. 그래서 텐서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 밑에 다룰 예시가 이 모빌리티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 물속에 어떤 이런 타원형 길쭉하게 생긴 공이 하나 잠겨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수면이고 수면 위에 길다란 배가 하나 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뭐 편의상 이제 후자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어떤 이제 스칼라 필드 파이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높이라고 할게요. 수면의 높이. 수면의 높이가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아요. 그럼 배가 어떻게 돼요? 이제 한쪽으로 좀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 높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위치 에너지라고 합시다. 위치 에너지. 이 배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여기에 있으면은 높고 여기에 있으면 낮을 것이다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그레디언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 방향에 평행하게 이 배가 힘을 받아서 움직일 텐데 힘은 분명 오른쪽으로만 받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배가 길쭉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누워서 배치되어 있으면 받는 마찰력이 좀 어떤 다른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 배가 오른쪽으로 똑바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살짝은 위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방금 말한 이 상황에서 이 배가 움직이는 속도는 분명히 그 크기가 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비례할 것임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쵸? 큰 힘이 작용할수록 빨리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직관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근데 벡터의 노테이션으로 바라보면,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벡터의 상수배는 같은 방향의 다른 벡터죠. 근데 그렇게 바라봤을 때, 속도와 힘은 그 크기가 비례하긴 하지만 서로 상수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 힘과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어떤 모빌리티라는 녀석이 이 선형적인 관계를 매개해주긴 해야 하지만 그 방향, 그게 상수배인 것은 아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 텐서입니다. 텐서. 이게 이 수학적인 관계식이 어떻게 이런 어, 크기는 비례하지만 방향이 다른 관계를 연결해 주는지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이 모빌리티가 텐서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보드를 하나 띄워서 이 퍼미어빌리티나 폴라리저빌리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화이트보드 아마 다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네. 보일 것이고 아니면 뭐 채팅 주세요. 그래서 퍼미어빌리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질에 유체가 압력을 받아요. 유체를 가지고 압력을 이제 가하는 거죠. 예. 뭐 관 안에 어떤 그
석이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스펀지나 뭐 암석이나 뭐 마스크 필터나 이런 걸 넣어놓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P를 가하는 거죠. 이때 이 사이에 속도가 생길 텐데, 평균적인 유속이 생길 텐데, 이 유속은 사실은 압력 구배의 크기랑 비례할 것임은 분명해요. 근데 어떤 복잡한 물질은 그 내부 구조가 막 이렇게 분자들이 막 대각선으로 쌓여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물질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물을 흐르게 만들려면은 물이 이제 이 분자를 통과할 수가 없다고 치는 거죠. 이 벽을 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 뭐 이렇게 압력을 가할 때의 속도랑 이렇게 압력을 가할 때의 속도랑 다르겠죠. 그쵸? V1이 V2랑 같지가 않겠죠. 똑같은 델타 P, 그레디언트 P에 대해서 이게 같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같지가 않다. 심지어 또 무슨 일이 생기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압력을 가했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위쪽으로도 속도가 일부 생길 수가 있죠. 즉 여기서 이 흐르는 속도장의 크기가 가한 압력구배의 크기랑 비례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물질에서 그 둘의 방향이 같지는 않다. 역시 크기가 같을 수는 있어도 방향이 같지는 않은 그런 녀석들을 매개할 때 필요한 게 텐서라는 거죠. 텐서.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퍼미어빌리티 텐서라는 게 곱해져야 됩니다. 퍼미어빌리티 텐서. 네. 제가 PPT 상에는 어, 벡터를 볼드 혹은 텐서나 벡터를 볼드로 표시를 할 거예요. 두꺼운 글씨로. 두꺼운 글씨로 표기를 할 텐데 제가 필기할 때는 이렇게 위에 화살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표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다룰 약속이니까 인지를 하시고요. 볼드가 아닌 모든 변수들은 다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저는 일단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나중에 헷갈리시지 않도록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거의 웬만한 텐서들은 다 대문자로 표시를 할 텐데 필기할 때는 밑에 바를 하나 그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뭔가 바를 이렇게 하나. 이 바가 있으면 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대문자가 아닌 텐서는 강의 중에 아마 이 스트레스 텐서 타우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것만 좀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는 텐서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다른 예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보던 예제, 빗면을 미끄러지는 물질에 대하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빗면이 있고 요 경사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 세타의 경사각을 가진 빗면에서 질량 m인 i가 미끄러지고 있어요. 중력 때문에. 근데 이 상황을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좌표계를 이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바라볼 거예요. 수평 방향의 이 유닛 벡터, 기저 벡터를 EX 햇이라고 하고 수직을 EY 햇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n이라고 부를 거예요. n 햇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때 n 햇은 sin 세타 EX 햇, 코사인 세타 EY 햇으로 표현이 돼요. 이거는 뭘 상상해 보시면 되냐면 세타가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0일 때는 이 항이 사라지죠. 사인 세타 항이 사라지고 얘만 남죠. 즉 위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세타가 커지면 이제 뭔가 X방향 성분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상상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얘 크기는 1인 것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항상 1이니까요. 그리고 이 물질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는 양수 g에 대하여 마이너스 g ey 햇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도 쉽게 인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랫방향으로 크기가
g 9.8m/s 제곱인 그런 크기로 중력 가속도 벡터가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물질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한번 스몰 f라고 해볼게요. 알짜 힘이라고 하면 뭐냐? 이 물질이 바닥을 눌러서 나오는 그 반작용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이죠. 이 물질이 중력을 받는데 거기서 수직항력을 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알짜 힘이 될 거고, 그 알짜 힘의 x방향 성분을 fx, y방향 성분을 fy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즉 f 벡터는 fx, ex 햇 더하기 fy, ey 햇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주구장창 했던 게 결국 이 f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쵸? 네, 이건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즉, 이 f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인 g와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이 g의 크기와 f의 크기는 비례한다. g가 여기 있는 거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 f의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붙인 게 x방향 성분이고,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 붙인 게 y방향 성분인데, y방향은 아래로 가 있죠. 밑에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fx, fy. 그죠? 즉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f의 크기는 g의 크기와 비례하지만 그 방향은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 그게 그럼 어떻게 표현이 일반적으로 돼야 하냐? g도 역시 일반적으로 gx와 gy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gy인 거죠. 마이너스 g가. gx는 현재는 0인 거고.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처음에 정한 이 좌표계가 아니라 다른 좌표계에서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진 좌표계에서. 그때도 어떤 이런 비슷한 비례 관계가 똑같이 성립해야겠죠. 크기는 비례하지만 그 상수배는 아닌 그런 관계가 똑같이 성립할 텐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G 벡터의 각 성분에 다른 상수들을 곱해서 더한 게 F의 각각의 성분이 되는 이런 관계. 사실은 행렬 곱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관계가 바로 이 크기는 비례하지만 그 방향이 같지 않은 그러한 비례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행렬을 이용하는 게. 근데 이게 기울어진 프레임 그 좌표계뿐만 아니라 원래 좌표계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그 관계가 만족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렬로 표현되는 i가 뭐냐? 이게 바로 텐서라는 겁니다. 텐서. 이 텐서를 통해서 서로 다른 두 벡터의 선형적인 관계식이 표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이 주어진 문제에서 G와 F를 이어주는 텐서는 i-nn 텐서라는 형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거를 이번 시간 끝나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동현상 책에 나오는 특히 어펜딕스 A를 여러분이 다음 주 전에 한 번씩 읽어 보셔야 될 거예요. 이 부록 A를 보시면은 이 책에서 하는 그 수학적인 약속들이 나와요. 벡터와 텐서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룰 것이고 어떤 연산을 정의해서 쓸 것인가를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책에는 이 햇 대신에 델타를 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델타 x, 델타 y, 델타 g를 쓸 수도 있어요. 책에서는 햇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제 강의 자료에서는 e를 쓸게요. 제가 그게 만들기가 더 편해서. 그래서 어쨌든
벡터라는 변수는 그 기저 벡터 x 방향, y 방향, z 방향의 유닛 기저 벡터에 대해서 그 성분 세 가지 성분 A1, A2, A3의 곱의 합으로 표현이 되죠.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다른 벡터 B는 역시 그 각 고유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이때 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만약에 어떤 텐서의 그 차수가 2차다라고 하면은 기저를 두 개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기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기저를 이렇게 연달아서 붙여서 씁니다. 이거는 곱한 게 아니라 그냥 딱 옆에 붙인 거예요. 옆에 붙인 거기 때문에 E1, E2라는 기저랑 E2, E1이라는 기저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 성분들도 다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3차원 공간에서 오더 2의 2차의 텐서는 총 9개의 성분을 가질 겁니다. 11, 12, 13, 21, 22, 23, 31, 32, 33 이렇게 총 9개의 성분을 가질 거예요. 아까 위의 문제에서 어땠나요? 2차원 공간에서 이 2x2, 2x2 행렬이 4개의 성분을 가졌잖아요. 1, 1, 1, 2, 2, 1, 2, 2 이렇게. 똑같이 3차원에서 오더, 그러니까 차수 2차인 텐서는 9개의 성분을 가진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또 이 기저 벡터들, 베이스 벡터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선대에서 배우는 게 이 기저 벡터의 조건은 선형 독립이다라고 하죠. 선형 독립이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통해서 나타내어질 수 없다. 하나가 다른 녀석들만으로는 나타내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E2와 E3를 가지고는 절대로 E1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선형 독립이라고 부르는 거죠. E2가 역시 E1, E3로 표현될 수 없고 E3도 E1, E2로 표현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선형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3차원 공간에서는 한 좌표계를 정의를 할 때 이 세 개의 기저 벡터가 필요하죠. 3차원이라서. 네. 그리고 이 세트가 우리가 주로 다루는 이 좌표계는 보통 직교 좌표계,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아니면 원통 좌표계,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혹은 구면 좌표계,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세 개일 거예요. 그 이외의 좌표계를 다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녀석들을 이 오소노멀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기저 벡터끼리 서로 직교하면서도 그 각각의 벡터의 크기가 1인 경우를 이 정규 직교 좌표계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정규 직교 좌표계 오소노멀 코디네이트. 네. 그래서 이 정규 직교 좌표계에서 표현된 어떤 벡터와 텐서들의 우리는 이제 연산을 잠시만요. 채팅이 뭔가 올라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하세요. 네, 이 정규 직교 좌표계에서 표현된 벡터나 텐서들의 이제 연산,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네, 물론 이 벡터도 차수가 1인 텐서일 뿐이고 스칼라는 차수가 0차인 텐서일 뿐이라서 결국은 이 모든 연산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이때 어떤 이런 물리 변수들 사이에 고변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먼저 배울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냥 곱하기, 그냥 곱한다. 그게 뭐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요렇게. E1이라는 벡터랑 E2라는 벡터를 그냥 갖다 붙이면 E1, E2가 되는 거죠. 즉, 벡터 두 개를 그냥 갖다 붙이면 텐서가 되는 거예요. 혹은 오더가 1인 텐서 두 개를 그냥 갖다 붙이면 오더가 2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여기에 차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은 그냥 갖다 붙이면
차수가 전부 다 더해집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즉 스칼라를 그냥 갖다 붙이면 값이 곱해지고 스칼라는 0차였으니까 0 더하기 0은 0이라서 스칼라에 그냥 갖다 붙이는 곱은 여전히 스칼라인 거죠.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면 0차에다가 1차를 곱했으니까 합쳐서 1차 여전히 벡터인 거죠. 그죠? 네, 이게 제일 간단한 그 갖다 붙이기 연산. 영어로는 그냥 다이어딕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다이어딕. 예, 부록에 나옵니다. 다이어딕이라고 해요. 다이어딕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이런 다이어딕 오퍼레이션이 먼저 정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여러분 이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배웠죠?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뭐 벡터 사이에서 배우셨을 텐데 두 벡터 사이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뭐 여기 나오는 A와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정의를 하면 행렬식인데 E1, E2, E3, A1, A2, A3, B1, B2, B3 행렬의 행렬식이라서 A2, B3 마이너스 A3, B2 괄호 열고 E1 헷 더하기 A3, B1 빼기 A1, B3 E2 헷 더하기 A1, B2 빼기 A2, B1 괄호 닫고 E3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즉 크로스 프로덕트, 그러니까 오더가 1인 두 녀석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가 어땠나요? 역시 기저가 한 세트, E1, E2, E3 한 세트밖에 없는 벡터가 나왔죠. 즉 크로스 프로덕트 연산의 차수 변화는 합한 다음 1빼라. 1 더하기 1 빼기 1 한 게 결과적인 차수다. 1 더하기 1 빼기 1 해서 1차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도트 프로덕트, 이게 여러분이 아마 제일 익숙한 이 연산일 거예요. 도트 프로덕트는 뭐예요? A 도트 B라고 하면은 성분곱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성분곱. 성분곱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 벡터 길이는 A1, B1, A2, B2, A3, B3가 됩니다. 근데 얘는 벡터인가요? 아니죠. 기저가 없으니까 0차 텐서, 즉 스칼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트 프로덕트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하면 차수를 다 더한 다음에 2를 빼라. 1차를 더한 다음에 2를 빼면 0차인 스칼라가 나오는 연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 도트 프로덕트 혹은 이너 프로덕트를 오도가 더 높은, 차수가 더 높은 텐서 연산에 대해서도 일반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음 장에서 할 거고요. 더블 도트는 나중에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연습을 먼저 몇 가지 해봅시다. 어떤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라고 하면은 루트 A 벡터 도트 A 벡터 이렇게 정의가 되죠. 삐뚤어졌네요. 그래서 이거는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당연히 성분끼리 더하고 끝내면 되는 거죠. 너무 쉬워서 이거 굳이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는 그래요. 그 다음에 A 도트 B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라는 스칼라가 될 거고 이거 위에서 했죠? 여기 써드렸죠? 크로스 B도. 그 다음에 AB 다이어딕 이게 이제 뭐가 되냐? 이게 A1, B1, E1, E1 더하기 A1, B2, E1, E2
더하기 A1, B3, E1, E3 더하기 A2, B1, E2, E1 더하기 A2, B2, E2, E2 더하기 A2, B3, E2, E3 아이고 손 아파. A3, B1, E3, E1 더하기 A3, B2, E3, E2 더하기 A3, B3, E3, E3 이렇게 9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텐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텐서와 다른 텐서 혹은 벡터와의 연산을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끼리의 이너 프로덕트는 그냥 성분 곱인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차수를 더한 다음 2를 뺐으니까 성분 곱 스칼라만 남은 거죠. 1 더하기 1 빼기 2가 돼서. 근데 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상이 길어지는 게 싫어서 그 E3 뺐어요. 지금 2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어떤 A라는 텐서가 캐피털 A라는 텐서가 2차원에서 4개의 덩어리로 구성된 녀석인데 이거랑 이 B라는 벡터랑 내적을 해보고 싶어요. 내적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자, 이건 이제 잘 보세요. A11, E1, E1. 아휴, 잠시만. 꼬이네요. 펜. A1, 3, 3 없죠? A21, E1, E2. A22, E2, E2. 이게 A인데, 캐피탈 A인데, 얘랑 얘를 내적을 할 때, 이 덩어리 뒤쪽에 B1, E1, B2, E2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때 분배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배 법칙,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분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이 덩어리를 얘에다 갖다 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럼 이것만 먼저 연습을 해보면 A11, E1, E1, 도트, B1, E1 더하기 B2, E2가 될 텐데 여기서도 한 번 더 분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 첫 번째 항 먼저 보면은 A11, B1에 E1 햇, E1 햇, 도트, E1 햇. 지금 보시면 성분은 성분끼리 그냥 곱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스칼라인 성분은 그냥 곱해버리고 기저끼리 이 도트 프로덕트를 따로 연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 요게 뭐냐는 겁니다. 요거. 아, 똑같은 유닛 벡터 두 개끼리 내적했다? 이거 1이죠. 1. 근데 요거 어때요? 요거. 두 번째 건 어떤가요? A11, B2, E1, E1, 도트, E2. 이거 어때요? E1과 E2의 도트 프로덕트가 됐으니까 0으로 사라지죠. 서로 수직하니까요. 수직한 두 벡터의 내적은 0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녀석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곱을 그래서 쭉 나열해서 쓰면은 지금 A에서 뒤쪽에 1을 가지고 있는 요 두 놈이 B의 이놈과 연산되어 살아남고 각각의 기저인 E1과 E2가 남겠죠. 그게 얘와 얘입니다. 아, 이거 오타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2예요. 이거 2. 이거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네.
그죠? 다시 B에서 B1, E1이 앞에 있는 A 텐서의 뒤쪽 기저 성분과 곱해지면서 내적이 되면서 살아남으려면 같은 원이어야 하죠. 1성분이어야 하죠. 그래서 1성분을 뒤에 가진 요항과 요항이 얘랑 내적되면서 1이 되어서 사라지고 남는 기저가 여기 여기 등장을 해서 그 안에 성분이 얘와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B1이 곱해지는 걸 볼 수 있죠. B2, E2도 마찬가지로 내적을 할 때 뒤쪽 성분의 E2를 가지는 녀석들만 곱해져서 살아남고, 그쵸? 그리고 1이 되어서 사라진 기저를 제외한 남은 기저가 여기로 묶여져 나오면서 A12, B2와 A22, B2가 각각의 위치에 배치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어, 텐서를 이용한 어떤 벡터에 대한 선형 연산,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방금 제가 앞쪽, 뒤쪽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거기서 B 도트 A는 A 도트 B랑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내적을 수행을 할 때 위치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지금 이 두 개의 기저가 붙어 있을 때 앞에 게 연산되냐 뒤에 게 연산되냐가 A와 B의 순서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 도트 B와 B 도트 A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네,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누구에 대해서는? 텐서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연습을 해보면 몇 가지 또 새로운 연산들이 나오죠. 네, 트레이스 A라고 하면 이게 뭐냐? A11 더하기 A22 더하기 A33 행렬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그 트레이스랑 똑같습니다. 근데 A 도트 A는 그러면 뭐냐? 이제 요거 두 개를 곱해야겠죠.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A11, E1, 더하기 A12, E1, E2 더하기 A21, E2, 더하기 A22, E2. 이렇게 될 텐데 먼저 얘랑 곱해져서 살아남으려면 얘는 앞쪽에 2원을 가졌으니 여기서는 뒤쪽에 2원을 가진 놈이 살아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얘랑 얘를 곱했을 때 A11의 제곱에 네, A11의 제곱에 이놈의 앞에 놈과 이놈의 뒤에 놈이 곱해지고 1이 되어서 사라지면 남는 기저는 앞에 2원과 뒤에 2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번엔 얘랑 곱해지면은 2, 2원의 내적이 되면서 0이 되어 사라져 버리니까 유효하지 않고요. 얘랑 곱해지면은 A11, A12에다가 앞에 E2가 살고 뒤에 E1이 살아서 E2, E1이 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은 유효 성분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이렇게 얘와 얘와 얘에 대해서 반복을 해보시면 총 8개의 항이 덩어리가 살아나겠죠. 그것들을 이제 다 묶어서 표현을 해보시면 이게 됩니다. 이게 돼요. 네, 이거 한번 연습으로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네요. 이 더블 도트는 뭐냐? 내적을 연달아서 2번 수행하시면 됩니다. 2번 수행하시면 돼요. 뭐 이것도 이제 써드리면은 굳이 쓰면 이렇게 됩니다. summation i, summation j,
1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 A, I, 잠깐만요. 서메이션 K에 3까지 A, I, K, A, K, I, E, I, E, J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위에 거는. 밑에 거는 내적을 2번 연달아서 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저가 서로 완전히 만나는 순서대로 똑같을 때만 살고 아니면 죽어요. 즉 2원 2원 성분과 2원 2원 성분의 더블 도트는 살아남죠. 한 번 만나고 2번 만날 때 각각 다 같은 걸 만나니까 살아요. 얘랑 만나서 살아남을 뒤의 녀석은 얘가 되겠죠. 2끼리 먼저 만나고 1끼리 다음에 만나서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더블 도트는 위의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썸메이션 ij의 ei aij a ji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서 연산표에서 더블 도트는 차수를 다 더한 다음에 4를 빼라 돼 있잖아요. 2차에서 4 빼서 0차가 되는 스칼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연습 문제가 trace a dot a인데 이거는 사실 a 더블 도트 a랑 같습니다. 이거는 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으로 a 다이어딕 b 아무런 연산도 없이 갖다 붙이기 곱 다이어딕 연산을 한 녀석이 뭐냐? 얘는 랭크 오더가 3인 텐서가 될 거예요. 그 텐서 오더가 3인 애가 되겠죠.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돼요? A11, B1, E1, E1, E1 A11, B2, E1, E1, E2 이런 식으로 총 역시 8개의 항을 가지는 오더가 3인 텐서가 될 거예요. 이것도 한번 연습 문제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 썸메이션으로 써져 있는 것도 한번 이제 조심스럽게 풀어서 쭉 한번 써보세요. 손이 좀 아프실 거예요. 항이 많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다 3이 아니라 2까지죠? 지금은 네, 2차원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기 전에 뭐 시간이 좀 됐으니까 5분만 쉽시다. 5분 뒤에 네, 앞에 거 다시 좀 해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네, 5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걸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좀 쉬고 싶었는데 질문이 계속 와서 필기로 그냥 답변을 했어요. 어, 지금 패들렛의 더블 도트에 대해서 내적 2번 할 때 어떻게 차수가 사라지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답변을 한 게 몇 가지 성분만 따서 그냥 한번 본 거예요. 뭐 이런 성분이 있고 이런 성분이 있어요. 뭐 원원 성분과 원투 성분이 있고 뒤에 이게 투원 성분을 더블 도트한다고 합시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방식으로 성분끼리는 먼저 그냥 곱하고 기저끼리 나중에 연산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분배에서는 성분끼리 곱해서 뭐가 나오겠지만 기저끼리 곱할 때 첫 번째 만남부터 벌써 어긋났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면서 사라져요. 그리고 이 요놈과 뒤에 게 만난다고 했을 때는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기저끼리 만날 때 이 투끼리 한번 만나고 이원끼리 한번 만났는데 이것들의 내적이 각각이 다 1이에요. 1을 2번 곱하면 1이죠. 그래서 기저가 싹 사라지고 스칼라만 남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네,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만약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네, 네, 질문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이렉트 메시지로 다른 분이 마지막 AB에서 이게 다 같은 게 맞나요? 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어떻게 되냐 물어보셨는데
쓰면 이래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기저도 다 다르고 성분도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더럽죠. 그러니까 이래서 안 쓴 거예요. 네, 그것도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이제 이런 기반 지식을 가지고 요 문제만 해석을 하고 뒷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강의를 마쳐 보려고 해요. 예, 거기까지 다 하려면 너무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양이 많네요. 어쨌든 네, 어, 아까 요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먼저 이 힘 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g 중력에서 수직항력을 뺀 것인데 그 수직항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수직항력이라고 하면 이 중력에서 면의 수직한 방향 성분만을 따온 거예요. 그쵸? 이때 내적의 물리적인 의미를 이용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중력 벡터에다가 요 표면에 수직한 단위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일단 각도가 지금 90도가 넘으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음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길이에 해당하는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올 거예요. 스칼라 값이. 내적이 성분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저 길이에 해당하는 스칼라 값이 이 n 햇 도트 g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스칼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즉 벡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수직항력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표면의 수직한 요 방향이라는 거죠. 요 방향. 그래서 n 햇 도트 g 괄호 열고 닫고 n 햇 이 아이가 어딜 가리키냐 하면은 그게 어딜 가리키죠? 어, 요건가요? 그쵸,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잠시만요. 뭔가 잘못됐나? n 햇 n 도트 g 요거 거기다 n을 곱한 게 요거네요, 요거. 그죠? 요거를 여기서 빼줘라, 빼줘라 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네. 네, 맞습니다.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뭐 조금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수정사항 있으면 바로 올릴게요. 어쨌든 근데 지금 얘는 벡터고 얘는 스칼라고 얘는 벡터예요. 그죠? 근데 스칼라는 벡터와 내 맘대로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스칼라의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어, 이 G를 그냥 이 G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덴티티 텐서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텐서는 어떻게 생겼냐? 성분이 1인, 그러니까 대각 성분의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러니까 XX 성분의 1이 살아있고 YY 성분의 1이 살아있는 XY나 YX에는 성분이 없는 그런 I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I는
G와 내적을 했을 때 결국은 다시 G로 돌아오는 항등 연산이에요. 항등 연산. 즉 G를 그대로 G로 만드는 텐서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순서를 바꿔서 쓴 이 아이를 이 괄호를 열어주는 거예요. 괄호를 열어주면 nn 도트 g가 되는데 이렇게 써도 원래 거랑 같다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벡터 앞에 텐서, 벡터 앞에 텐서가 연산되어 내적되어 있는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텐서 곱하기 벡터의 형태로 f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다 다시 써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 햇에다가 sin 세타 EX, 코사인 세타 EY를 넣어서 다이어딕 연산을 해서 XX, XY, YX, YY 성분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텐서였던 이 EXEX 1 EXEX 더하기 1 EY EY 이 아이를 대입을 해서 다 정리를 해요. 그럼 이런 텐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G라는 벡터가 마이너스 그냥 볼드 아닌 G에 이 Y인 것도 알고 있어서 여기다 넣고 이제 성분을 다 정리를 해보면 남는 게 얘랑 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한번.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 F라는 벡터의 X방향 성분이 mg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Y방향 성분이 mg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랑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까 봤던 이거랑 같다는 거를 그냥 아실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역시나 텐서는 이러한 텐서는 두 벡터를 선형적으로 이어주는 아이고 이때 텐서에 의해서 연결된 두 벡터는 크기가 비례하지만 방향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텐서를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벡터의 선형 연산을 정의하는 물리량이구나 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텐서 연산이 조금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우리가 이동 현상에서 만나는 변수들의 어, 정체가 뭔지,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텐서인지, 또 그 텐서와 물리량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들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다루고, 어, 이 벡터 칼큘러스, 우리가 다룰 어떤 벡터 미적 분학을 각각의 좌표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면서 그때 어떤 텐서와 벡터가 등장하는지, 미분 연산자가 관련된 텐서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숙제를 제출하실 내용이 될 텐데 다음 강의 마지막에 그 숙제 문제의 쉬운 버전을 한번 풀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오늘 이것까지 그냥 30분 더 써서 다 하려고 하다가 수강 신청 변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숙제 기한도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 밤까지였던 거를 좀 밀어놨어요. 이후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한번 예제를 풀이를 들으시고 예, 숙제까지 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 뭐 당분간은 이 창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여기서 마치고 네, 네, 뭐 좋은 저녁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트레이스가 무엇이냐라고, TR이 무엇이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기. 이 TR, 이거는 트레이스라는 뜻이에요. 트레이스. 트레이스라고 이제 선형 대수학에서 주로 쓰이는 그런 개념인데, 행렬에서 이 대각 성분의 합을 말해요. 대각 성분의 합. 텐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A11, E1, E1, A12, E1, E2, A22, A21, E2, E1, A22, E2, E2가 있을 때 트레이스라고 하면은 요 두 성분이 같은 녀석끼리만 더해라 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의 트레이스는 이걸 A라고 했을 때 트레이스 오브 A는 A11 더하기 A22가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는 지금 물어보셨을 때 좀 어려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나왔던 얘기 중에 좌표 변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물리 현상을 해석을 할 때 이 한 좌표계에서 바라봐도 되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텐서의 기저가 바뀌니까 성분도 바뀌겠죠. 즉 성분을 그러니까 어떤 한 물리적인 실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고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물구나무 서서 보면 또 바뀌는 거니까요. 네. 근데 어 인베리언스라고 하는 값들이 있어요. 고유값 혹은 불변성 이런 어떤 특수한 값들은 바라보는 좌표계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하게 관측되는 애들이 있어요. 트레이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트레이스도. 그래서 트레이스가 사실 중요해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 네. 트레이스의 의미는 어, 행렬 혹은 텐서의 불변값 중에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값.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질문이 있는데 교재가 없으면 수업 듣는데 지장이 있나요? 음. 이게 구하시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한 5만 원 정도로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최종적으로는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연습 문제를 드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계속 제공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책에 있는 예제들이 상당히 좋아서 결국은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책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없이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만으로 이해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네,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하는 얘기를 완전히 100%다 이제 어, 습득을 하시면은 뭐 다른 문제를 푸는데도 지장이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네, 질문을 지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제 연구실이 따로 있냐는 질문의 그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찾아오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따로 상담을 제가 오피스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랑 뭐 상담을 원하시면 저랑 따로 일정을 잡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랑 뭐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어, 시간 낼게요. 시간 내서 면담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Recalling previous problems에서 첫 번째 항등식 부분 한 번만 더 설명 부탁.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그거 지우고요.
여기서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으면 채팅 주세요. 요거요? 네, 네. 네, 오케이. 이거를 화이트보드에 다시 그립시다. 빗면에 물체가 있고, 그림으로 그러니까 더 어렵네. 밑으로 힘을 받아요. 근데 얘가 수직 항력을 요만큼 위로 받죠 또. 왜냐하면 바닥을 미는 힘의 반작용력으로.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받는 힘은 얘 더하기 얘가 되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일로 밀려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은 요 힘을 정의한 다음에 얘에서 빼주면 얘 더하기 얘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요 방향의 유닛 벡터를 n이라고 했어요. 어떤 두 벡터의 내적은 AB 코사인 세타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만약에 이게 크기가 1이면은 이 녀석의 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이게 날아가면서 B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게 뭐냐? B의 그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를 의미하죠.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 즉, 요 위에 내린 요 선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바로 n 도트 g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수선의 발의 길이, 근데 길이는 스칼라란 말이에요. 스칼라. 얘는 뭐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세타가 90도보다 작으면은 양수고 세타가 90도보다 크면은 음수인 그런 어떤 스칼라인데, 지금 n 햇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g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니까 둘의 각도가 90도 이상이잖아요, 지금. 그럼 물리적으로 이 녀석은 이 수선의 발의 길이를 나타내는 스칼라인데 그 부호가 음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스칼라에다가 n 햇을 다시 한번 곱하면, 얘는 벡터잖아요, 벡터. 벡터인데 방향이 이쪽이고 크기가 1인 벡터인데, 거기다가 이 수선의 발의 길이를 가지면서 그 방향, 그게 음수인 어떤 스칼라를 곱하면 그게 바로 요 벡터가 되는 거죠. 요 벡터. 그래서 그것을 원래 G에서 빼주는 게 바로 요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면 대답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